대한민국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건물 1층 유리문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임대문이라고 적힌 그 종이는 벌써 석 달째 같은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길거리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아주 많지만 건물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강남입니다. 이곳은 평당 3천만 원이 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금싸라기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왜 건물 주인은 이 비싼 땅에서 월세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더욱 이상한 사실은 바로 옆 건물 주인의 태도입니다. 그는 월세를 내리지 않습니다. 6개월째 공간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세 500만 원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11일 코스피 지수는 5,354포인트라는 기록을 찍었습니다. 환율도 안정적이고 자산시장은 역사에 남을 만큼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은 뜨거운데 강남 1층 상가는 왜 텅텅 비어갈까요? 이것은 역설입니다. 경제학 교과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현상은 시중에 돈이 넘치는데 거래가 멈춘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실제 현금은 시장에서 전혀 돌지 않습니다. 건물은 멀쩡하게 서 있지만 돈의 흐름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역설적인 상황 뒤에 숨겨진 진실은 건물 주인이 원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물 주인들은 사실 움직이고 싶어도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무엇이 강력한 건물 주인들을 이토록 꼼짝 못하게 묶어 놓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남역 9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5층짜리 꼬마 빌딩을 예로 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건물에서는 매달 월세 수입이 1,500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1층 카페부터 4층 필라테스 학원까지 빈틈없이 가득 차 있었던 건물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1층과 2층, 그리고 4층이 모두 비었습니다. 오직 3층에 있는 영어 학원 하나만 남아서 건물을 외롭게 지키고 있습니다. 월세 수입은 이제 3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잔혹한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이익을 쫓습니다. 건물 주인은 내가 먼저 월세를 내리면 내 건물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건물 주인들이 가격을 버티고 있는데 나만 월세를 내리면 손해라고 믿습니다. 세입자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 건물 주인은 머지않아 버티지 못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변에 빈자리가 많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월세가 대폭 낮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은행 또한 이 건물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먼저 대출금을 회수하면 은행의 부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일단 이자만 받으며 연장합니다. 3명의 주체 모두가 각자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지만 결과는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는 이 교착 상태를 우리는 내쉬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공실 기간이 길어질수록 건물 주인의 협상력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약해집니다. 상황이 급해서 월세를 깎아줄 것 같지만 정보 비대칭 때문에 오히려 깎아주지 못합니다. 건물 주인은 여전히 잘 나가는 척 버팁니다. 그 사이 공실로 인한 손실은 커집니다. 결국 적절한 협상 타이밍을 완전히 놓치게 되고 건물은 유동성 함정에 빠집니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줄어들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강남 상권 전체가 현재 이 무서운 함정에 빠져서 누군가 먼저 쓰러지길 기다립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숫자의 계산으로만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건물주의 운명을 결정하는 첫 번째 숫자인 RTI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RTI는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입니다. 월세로 이자를 낼 수 있는지 보는 지표입니다. 50억 원짜리 건물을 사면서 대출을 30억 원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이자율이 5%라면 1년에 내야 하는 이자는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이것을 12달로 나누면 매달 내야 하는 이자 비용은 1250만 원입니다. 만약 월세 수입이 1500만 원이라면 RTI는 120%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은행의 기준으로는 최소 130%가 넘어야 안전한 건물로 인정을 받습니다. 120%는 이미 위험한 수준입니다. 공실이 단 하나만 생겨도 무너집니다. 실제로 1층 세입자가 나가버리면 월세 수입은 1,000만 원으로 즉시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RTI는 80%로 추락하며 자기 돈으로 이자를 메워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숫자는 LTV입니다. 이것은 대출 대비 담보가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주변 건물 시세로 가치를 평가했지만 지금은 수익환원법을 적용합니다. 이 건물이 1년 동안 실제로 얼마를 버느냐가 건물의 진짜 몸값이 되는 것입니다. 월세가 줄어들면 50억 원짜리 건물의 가치는 순식간에 45억 원으로 떨어집니다. 공실이 더 늘어나서 월세 수입이 더 줄어들면 건물의 가치는 30억 원까지 내려갑니다. LTV가 100%가 되는 이 순간이 바로 담보 부족 상태이며 은행이 움직입니다. 은행은 대출 조건을 다시 협상하자고 하거나 대출 금리를 대폭 인상해 버립니다. 또한 원금의 일부를 즉시 상환하라고 요구하며 건물주의 모든 선택지를 차단합니다. 세 번째 숫자는 DSCR입니다. 이것은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순영업 소득을 연간 대출 상환액으로 나눈 값인데 1보다 작으면 바로 적자입니다. 이 세 가지 숫자가 건물 주인의 운명을 결정하며 은행이 실제 주인이 됩니다. 2026년에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추가로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엄격하게 제한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는 추가적인 주택 구입 대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2026년 5월 9일에 세금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는 점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중과세가 다시 부활하며 세금 폭탄이 시작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듯이 재연장에 대한 기대는 이제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5월 10일부터는 양도 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10억 원을 벌어도 8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강남의 꼬마 빌딩들이 이 강력한 규제 구역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기에 몰린 건물 주인들은 이제 서류상의 숫자를 조작하는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계약서에는 월세 500만 원이라고 적고 뒤로는 공짜 임대 기간을 제공합니다. 겉으로는 숫자를 지켜서 은행의 규제를 피하려 하지만 실제 현금은 마르고 있습니다. 오직 현금이 아주 많은 사람만이 이 공실의 공포를 여유롭게 견뎌낼 수 있습니다. 대출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복잡한 숫자와 세금 규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누가 먼저 무너지게 될까요? 바로 빚을 내어 투자한 레버리지 투자자입니다. 강남 빌딩 하나가 무너지면 부동산 중개업자부터 인테리어 업체까지 줄파산합니다. 건물 관리업체는 인력을 감축하고 주변 골목 식당의 매출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경제적 도미노 현상은 과거 외환 위기 당시에도 똑같이 발생했었습니다. 당시에도 환율이 급등하고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건물주들이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6년은 과거의 위기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금리 때문이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 거리에는 이제 사람 대신 로봇이 서빙하는 무인 카페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인건비를 줄여서 살아남으려는 생존 전략입니다. 일반 카페의 수익률은 20% 이하이지만 무인 카페는 50%가 넘습니다. 이제 물리적인 매장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브랜드를 보여주는 광고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쇼루밍이라고 부르며 오프라인의 가치를 재정의합니다. 이제 강남 1층 상가의 가치는 월 매출이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브랜드 홍보를 위해 매달 500만 원의 월세를 내는 것은 너무나 비쌉니다. 인스타그램 광고 100만 원이 오프라인 매장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도달합니다. 위치 프리미엄이라는 환상은 붕괴하고 있으며 강남역 앞이라는 마법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에서 검색 1등을 하는 브랜드와 배송이 빠른 플랫폼이 승리합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압구정 빌딩을 샀던 이 씨의 사례를 시뮬레이션 해 보겠습니다. 이 씨는 결국 공실과 대출 이자 그리고 세금 중과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2채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7억 원에 가까운 총손실을 보았습니다. 반면 자기 자본 비율을 높게 유지하며 연남동에 투자한 FC는 달랐습니다. FC는 공실이 발생해도 여유롭게 버텼고 5년 뒤에 큰 수익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은 건물의 위치가 아니라 바로 철저한 숫자였습니다. 이 씨는 압구정이라는 브랜드만 믿었고 FC는 숫자의 안전함을 믿었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종종 합리적인 계산을 방해하고 우리를 위험한 함정으로 몰아넣습니다. 확증 편향에 빠지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결국 시장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이미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손절하지 못하는 매몰 비용 오류도 우리를 망칩니다. 정책이 설마 시행되겠어라는 정상성 편향은 결국 7억 원의 추가 손실을 만듭니다. 감정이 숫자를 이기는 순간 투자자는 파멸하며 소유권은 다른 이에게 넘어갑니다. 레버리지 투자자가 버티지 못하고 판 건물은 결국 현금 부자들이 헐값에 삽니다. 대출 없이 현금으로 자산을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강남의 다음 주인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상황에 따라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숫자가 깨지는 순간 브랜드는 무용지물이며 오직 숫자만이 당신의 안전을 지킵니다. 레버리지는 무기가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기억해야 합니다. RTI 130%와 LTV 60% 이하가 2026년 생존 공식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화려한 브랜드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전한 숫자를 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지식 펀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